안녕하세요. 톡톡 타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 아, 0번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저런. 이게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보기에는 참 멋있죠, 그죠? 일단 먼저 0번 카드를 보면요. 이게 바보 카드인데요.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요. 늘 이런 모습으로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제 지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이 카드가 좀 보기 싫어요. 괜히 카드 탓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타워 카드라니. 그쵸. 근데 언젠가 선생님이 결혼식에 다녀오신 때였다고 하는데, 그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아니 서양 사람들이 원래 사생활, 특히 결혼 어쩌고 하는 얘기는 잘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날은요, 결혼식에 다녀온 직후라서 그랬는지 모두가 좀 들뜨고, 그래서 선생님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냥 농담처럼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큰 목소리로.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결혼식에 다녀온 직후라서 그냥 농담처럼 물어본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제 말에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니까 그걸 느꼈는지 제가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네요. 결혼을 한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나쁘게 변해도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사실은 그냥 외모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어째 너는 좀 결혼을 해본 사람 같다, 이렇게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요, 독일 가기 전에 이미 한 번의 결혼을 거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고요. 제 남편은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돌싱이 독일에 가서 잘생긴 싱글을 만나서 재혼에 성공했으니까 대박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대박인 건지 호박인 건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쪽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남편과 만나게 된 얘기는 다음에 하게 될 건데요. 저희 남편이 참 뭐랄까 참 슬픈 사람이에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상처가 많은 사람끼리 만난 거죠. 물론 가끔씩 부부 싸움을 각자의 모국어로 뭐 신나게 해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도 참 가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모 집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첫 번째 영상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맷집이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요. 사실 그게 정신적인 맷집도 그랬지만 신체적인 맷집 얘기도 튼튼하게 키우시는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모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이모는 전업주부였고 이모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모의 입장도 참 난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풍족하지도 않은 집에 조카애가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이모부 대하기에도 참 미안했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모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우리 집이 이렇게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네가 웬수라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지 마음대로 굴러 들어와서 내 집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때리셨어요.
사촌 언니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가 맞고 이모부와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맞고 어느 날은 방에서 책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팍 후려치는 바람에 제가 날아갔어요. 서랍장에 이마를 부딪혔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철철철 흐르는 피에 눈이 안 떠지고 막 따끔거리길래 저도 모르게 입고 있던 이렇게 티셔츠로 이렇게 눈을 닦아냈어요. 그게 이모를 더 화나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멀쩡한 옷을 일부러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틈에 그래도 새 옷 입고 싶은 생각은 드는가 보지? 누가 사준대? 이러시면서 이모가 이렇게 막 발길질을 해대서 진짜 한 시간은 맞았던 것 같아요.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감싸고 몸을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게 말이죠.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모가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도 아닌데 진짜 아팠어요. 한참을 그렇게 맞다가 이모가 화가 가라앉았는지 "뭘 꾸물거려? 밥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씻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마가 조금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그 참혹한 얼굴로 저녁밥을 했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도 안 울었거든요. 왠지 울게 되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모를 더 화나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모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저 지독한 년이 울지도 않는다고.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근데 정신 차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는 건지 참네. 근데요. 그때는 이유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가 나 때문에 이모부한테 한 소리 들었나 보다. 그냥 사촌 언니들 때문에 오늘 이모가 뭔가 화가 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장래 뭐가 되고 싶다든지 미래의 꿈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공부가 곧 뭐랄까 생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늘 그러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자기는 할 만큼 다 한 거니까 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졸업식이 저에게는 뭐랄까 아주 신나는 졸업식이 아니고요. 그냥 공포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산다고 해서 이모가 나가 살 돈을 줄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 와중에 진짜 피말리듯 매달려서 공부했어요.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어쩌면 잠잘 곳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기숙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은 저보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서 혹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학 합격을 위한 공부는 머리나 재능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그러니까 간절함 그거 하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공부라는 것이 꿈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도구, 수단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학과도 미래의 꿈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냥 안정된 거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잠잘 곳이 해결되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요 대학교 1 학년 2 학기 때였는데 제가 그때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게 그게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서두르다 보니까 의지할 곳, 기댈 곳을 찾게 되고 그게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아주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뭔가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어떤 발길질이 없는 진짜 편안한 잠을 푹 자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된 거죠. 결혼식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휴학을 하고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제가 생활비를 벌기로 했어요. 알바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냥 혼인신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요. 처음엔 참 좋았죠. 진짜 늦잠까지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공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8 개월쯤 지나면서 8 개월인가 7 개월, 8 개월 맞을 거예요. 8 개월쯤 지나면서 그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랬나 봐요. 누구는 결혼하는데 여자 집에서 아파트도 사주고 개업도 도와주고 그런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동기 중에서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유학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짜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든 건 전부 나 때문이라면서 화를 내다가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못 참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어 어느 날은 그러니까 권투하는 사람처럼 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쳐댔는데 그게 진짜 머리가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모 손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이모 때문에 참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인생이 어떻게 된 인생인지 또, 또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냈죠. 무조건 참아냈어요. 원래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해줬던 다정한 사람인데 그냥 주위에서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고 부잣집 딸들 얘기, 병원 얘기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해져서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견디어냈어요. 게다가 사실은 그렇게 견디지 않으면 갈 데가 없었어요. 휴학도 했죠. 그러니까 기숙사 나왔잖아요. 뭐 돌아갈 곳도 없죠. 이모 집에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지금은 오빠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서 잠시 정신이 나간 것뿐이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견디자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다음 날이 그 사람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혹시라도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조금 끓여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 시쯤인가 다시 일어나서 끓이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탁 나더니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말 놀랐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거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내일 오빠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좀 끓여 놓으려고 그렇게 말하니까 냄비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감동할 것 같냐?" 그 말을 한 다음에 옷을 챙겨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결심했죠. '그래, 그냥 이혼하자.' 그렇게요. 그렇게 막말을 받아내고 그렇게 죽도록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버티자. '이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견디어 왔었는데 정작 이혼 결정은 별 얘기 같지 않은 그 한마디 때문이었으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감동할 것 같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가슴을 후벼파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전부 도려내어서 제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소원을 들어주자고요. 그냥 이혼해 주자고요. 제가 결혼 문제를 서두르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진짜 사랑해서 선택한 일인지, 아니면 초조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혹은 가족에게서 받는 결혼 스트레스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리는 선택은 아닌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두르게 된 결혼이 어쩌면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앞날이 불안해서 도피하듯 선택한 결혼 때문에 결혼 이전보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 상황이 이렇게 막 변하게 되면 그 사람도 막 흔들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심을 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는 결국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함께 헤엄쳐 나갈 수도 있지만, 사랑보다는 현실의 어떤 여러 문제에서 도피하거나 도망칠 수단으로 택한 결혼이라면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온전히 자기 혼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딱 그랬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바깥 세상에서 쏘아대는 이렇게 화살을 다 막아줄 거라 기대했었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 울타리 안에는 그냥 화살이 아니고 커다란 불화살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막판까지 버티고 버티고 견뎌내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서 걸어 나온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정확히 2년 3 개월쯤 뒤에 한국을 떠났어요.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요, 이렇게 또 한국에 다시 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죽어라." 하고 저를 괴롭히던 이모 때문에 와 있으니까 참 인연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들은 그래요. 타로티스트나 타로 리더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타로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그랬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요.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좀 달라져요. 앞날을 미리 들여다본다는 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일 때는 저도 타로를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자는 생각만 하지 앞날을 뭔가 먼저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독일에까지 연락이 닿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는데 이렇게 또 이모와 질긴 인연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타로를 한번 볼까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고민 앞에서는 고민하지 말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고민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답도 안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했겠지. 근데 두 가지 다 비슷한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더 좋은 것 없이 비슷비슷한 무게감을 가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전을 던지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모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늘 감탄을 하게 돼요. 여기 이 강아지 있잖아요. 이 보이세요? 여기 하얀 강아지 있는데요. 제가 원래 개를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언젠가 사모님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사모님과 어딜 잠시 다녀와야 되니까 저보고 그 강아지를 안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벌벌 떨면서 그랬죠. 얘가 저를 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얘를 물면 물었지 얘는 널 물지 못할 거야. 봐, 얘는 이빨도 없잖아.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너야말로 얘를 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꼭 잘 안고 있어야 된다고. 이 강아지 보호자가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네가 만약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와 나는 그냥 그날로 끝장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손으로 목을 긋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제스처 있죠? 찍 하고 긋는 그런 제스처까지 보여주시더니 사모님이랑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이게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들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금방 오겠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다 안 오시는 거예요. 아마 1 시간 정도는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파란 하늘 있죠? 나무 잎사귀들 소리, 파란 하늘, 바람 소리, 사람들이 웃는 소리. 그 소리가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강아지를 안게 되고요. 그 안고 있는 강아지 체온이 저한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구나. 강아지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참. 나중에 선생님이 돌아와서 그러셨어요. 모르는 것, 무지가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공포심이 이유 없는 적개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기 전에 먼저 알아가고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주 아주 무섭다던 그 강아지 보호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선생님이 주인이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키우던 큰 개를 따님이 맡고 계셨는데 새끼를 낳은 거였죠. 근데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걸 선생님이 눈치채시고 그런 퍼포먼스를 감행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어떤 강아지 사건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 이런 아이들이 제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진짜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고 풍부해지고 아주 따스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억지로 뭔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서 알게 해주시는 참 좋은 분이셨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의 모습, 파탄난 첫 번째 결혼.
막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저까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머리 아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인생도 있다. 아 이런 인생도 있었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도 함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